이 PCT 하이킹 길은 캘리포니아 남부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시작되어 오레건을 거쳐 워싱턴 끝 캐나다 국경에서 끝납니다. 총 4,286km의 대장정입니다. 이 루트를 이용하면 미국 25군데 국립 산림지와 7군데의 국립공원을 거치게 됩니다. 루트는 가장 높은 곳은 시에라 네바다에 속한 포레스터 패스로 해발 4,009m, 꽤 높네까지 올라갑니다. 포레스터 패스는 백두산 해발 2,750m, 백두산보다도 거의 1,230m가 높은 지역입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그러니까 대략적 리뷰입니다. 추운 겨울날 어떻게 캠핑 생활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와일드라는 책인데요. 영화로도 나와 있고 또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못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번쯤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4,285km, 이 여자 작가가 1995년도쯤에 PCT,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트레일 코스 양대 산맥 중 하나를 이제 보도 여행을 하고 이제 그때 느꼈던 매혹적인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소설적인 요소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트레일 코스는 PCT, 그 다음에 AT가 있습니다. 아팔란치아 트레일 코스가 있는데, 특히나 이 PCT 같은 경우는 완주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길기도 굉장히 길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서 나눠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데 보고 나면은 아마 장거리 도보 여행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하실 만한 그런 책입니다. 페이지 분량이 꽤 돼요. 마지막 페이지가 한 550페이지 정도고요.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읽으니까 재밌어서 나머지는 한 2, 3일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재밌는 점 중 하나가 이 여자 작가가 제가 그 준비를 그렇게 잘 해서 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요즘 저희는 BPL이 대세잖아요. 이 BPL이 사실 장거리 여행자, 그러니까 영어로 스루하이커라 그러는데 스루하이커들한테서 나온 개념이 바로 BPL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 레이 자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개념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확립이 되는데, 이런 것들의 모태가 된 곳이 대부분 미국의 PCT와 AT 두 트레일 코스에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서로 나눴던 것들 쉐어링하면서 회사에서도 반영이 되고 어떤 브랜드들이 생겨나기도 한 것들이 바로 BPL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내용의 결론이 될 만한 부분들은 없으니까 스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인상 깊었던 페이지를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 책이 얘기하는 말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나무들은 키가 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북부의 어느 가파른 산등성이 위에 서서 이 나무들을 굽어보는 나는 더 컸다. 방금 전 벗어놓은 등산화 한 짝을 그 나무들 사이로 떨어뜨린 터였다. 거대한 배낭이 엎어지는 바람에 녀석이 공중으로 튕겨져 나가더니 자갈투성이 길을 굴러 저쪽 끄트머리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녀석은 몇 미터 아래 헐벗은 바위 위에 부딪혀 튀어올랐다가 금세 저 아래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시 찾아오는 일은 불가능했다. 헉! 나는 마치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숨을 들이켰다. 비록 황무지에서 38일을 지내며 이곳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금 일어난 일의 충격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등산화가 사라지다니. 말 그대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남은 한 짝을 마치 갓난아이처럼 품에 꼭 끌어안았다. 물론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었다. 도대체 이걸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닌가. 끈 떨어진 고와 같은 녀석에게 나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건 그냥 무겁고 커다란 짐짝일 뿐이었다. 은색의 금속 젬새에 붉은색 신발끈이 달린 갈색 가죽의 라이클 등산화 한 짝이라니. 나는 남은 신발 한 짝을 온 힘을 다해 멀리 내던졌다. 그리고 녀석이 내 품을 떠나 저 멀리 무성한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26살짜리 고아인 나는 혼자였고 게다가 이제는 맨발이었다. 친아버지는 내가 6살 때 가족과 남이 되었고 엄마는 22살 때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죽자 의붓 아버지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닌 그냥 알고 지내는 남자로 변해버렸다. 어떻게든 같이 지내보려 노력했지만 언니와 남동생마저 각자의 슬픔에 잠겨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처럼 등을 돌려버렸다. 네, 프롤로그인데 어떠신가요? 좋은 책의 요건이기도 한데 가장 앞부분에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두 페이지 사이에 굉장히 그 세련된 은유들도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겪었었던 것 같은데 신발을 잊어버려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발을 잊어버리는 건 정말 사실 잘 일어나지도 않고 신발 밑창이 이렇게 팍 뜯어져 나가는 경우는 종종 있죠. 중창이 오래되면 부식이 돼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데 신발을 잊어버려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주인공이 여자 작가가 좀 덜렁대는구나.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여행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화같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 그리고 막 희노애락 같은 것들이 섞여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고 반추해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형태와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마음이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26살짜리 고아, 그리고 신발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복잡한 가족 관계들, 그런 것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그렇겠지만 그건 모두 나의 상상일 뿐 사실은 정반대였다. 내가 살면서 알고 지낸 사람들은 이 보도여행의 첫날 사막의 바람에 날려 사라진 반창고들 같았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흩어지더니 그냥 그렇게들 가버렸다. 심지어 어느 누구도 내가 첫 번째 기착지에서 전화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일터였다. 프랭크는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대더니 커다란 혁대 버클을 고쳐맸다.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내게 주는 상이 위스키 말고 또 하나 있어. 그게 뭐죠?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물었다. 가슴이 심하게 두방망이질 쳤다. 무릎 위에 손은 주먹을 꼭 쥐었다. 나는 내 배낭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저 멀리 트럭의 짐칸에 있는 배낭. 나는 여차하면 그걸 버려둔 채 그냥 트럭 문을 열고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프랭크는 아까 내가 본 권총이 든 상자가 있는 좌석 밑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길고 가는 줄처럼 생긴 붉은색 감초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프랭크는 그중 한 가닥을 뽑아내더니 내게 내밀며 물었다. 제인, 좀 먹어볼 테야? 네, 일단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주인공이 알코올 버너를 고장 내트려서 그걸 수리하러 이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차를 타는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남자와 단둘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겁이 나고 있는데 그분이 붉은색 감초 검색해봤더니
미국에서 먹는 약간 이런 전통 간식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거를 내미는 약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거 볼 때 막 약간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다른 한 파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그날 밤 젠킨스 산과 오웬스 산 중간에 위치한 산등석이에서 야영 준비를 했다.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로 내 몸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게다가 오늘 걸은 거리는 고작해야 13km 남짓했다. 나는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한 나를 말없이 질책했다. 그렇지만 어느새 캠핑용 의자에 긴장한 채 앉아 두 발 사이에 놓인 뜨거운 냄비에서 저녁밥을 퍼먹고 있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나는 지금 해발 2133m 높이에 올라와 있었고 주위는 온통 하늘뿐이었다. 서쪽으로는 태양이 오렌지색과 분홍색 배경 아래 놓인 물결치는 땅 위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동쪽으로는 사막의 계곡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지표면 위로 불쑥 솟아있는 하나의 구역 같았다. 서쪽 면이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며 산봉우리들은 차례차례 기름진 계곡으로 이어져 결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닿는다. 그 해안가의 대부분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에서 서쪽으로 320km쯤 떨어진 지점에 나란히 펼쳐져 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동쪽 면은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날카로운 경사지대가 거대한 사막의 평원으로 바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평원을 따라가면 네바다 주의 그레이트 베이슨 지역이 나타난다. 나는 예전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딱 한 번 본 일이 있었다. 뉴욕을 떠난 지 몇 개월 후 폴과 서부 여행을 할 때였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남동부의 데스밸리에서 야영을 한 뒤 이 지구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황량한 지역을 통과했다. 한낮이 되었을 때 마침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서쪽 지평선 위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의 거대하고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장벽 하나가 땅에서 솟아난 것 같았다. 지금 이렇게 높은 산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려니 그때 내 모습은 그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나는 이제 그 산의 뒷면에서 서서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산의 중심부에 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점점 희미해지는 황홀감 속에서 저 너머 땅을 바라보았다. 너무 피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텐트로 걸어갈 수도 없을 지경인 채로 그렇게 어두운 하늘을 응시했다. 머리 위로는 밝은 달이 떠올랐고 발 아래로는 저 멀리 마을들의 불빛이 반짝거렸다. 침묵은 거대했고 고독감은 엄청난 무게로 내려앉았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손에 넣은 것이겠지. 네, 이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생각보다 이 자연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느낌상으로는 자연만 계속 묘사해도 이 책이 정말 한 권이 다 됐을 정도로 긴 시간과 또 하루 종일 이 자연에 있었는데 인상적인 묘사는 이제 드문드문 나오는데 이 묘사가 굉장히 좋아서 한번 꼽아봤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강과 바다 그리고 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은 많지만 뭐 황량하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사실 드문 편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를 통해서 좀 그런 이국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오늘 아무튼 이 와일드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캠핑 문화가 백패킹을 위시해서 성숙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우리 개개인들도 다음에 어떤 스텝을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양식이나 인문학을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거나 그러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